예, 사회복지사 1급 특강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수업에서는요, 우리 2교시 과목과 3교시 과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두 번째 수업 영상으로 두 번째 우리 수업 과목에서는 바로 어떤 과목으로 시작하느냐, 사회복지 실천론이 먼저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사회복지 실천론은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이해라든가 가치와 윤리, 역사적 발달 과정, 현장에 대한 이해, 통합적 접근 등등에 대해서 등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 특히 사회복지 실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안 해도 꾸준하게 매년마다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요. 특히 여러분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발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서구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에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통합적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통합적 접근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3문제에서 2문제 정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관계 부분에서도 많이 또는 꾸준하게 출제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때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실천과 사회복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면접 부분에서도 꾸준하게, 그러니까 빼놓지 않고 출제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면접 부분에서 특히 면접 기술, 클라이언트가 침묵할 때나 또는 재명명 기술, 증명 기술, 일반화 기술, 등등의 많은 기술을 배우셨을 텐데요. 이런 면접 기술도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 과정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사정 도구 있죠. 사정 도구라 해가지고 클라이언트의 가계도라든가 클라이언트의 생태도 같이 클라이언트를 사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구를 쓸 것인지에 대해서 도구에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는 도구들도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어떤 도구들이 출제되었는지 그 도구들의 특징이 어떠신지 꼭 확인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러분 제가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파트가 바로 어디냐? 사례관리 파트예요. 사례관리가 제가 시험을 준비한 2022년,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사례관리가 그래도 꾸준하게 나오기는 했지만은 많이는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많아봤자 한 문제, 그렇지만 꽤 꾸준히 나오는 문제였다라고 하면은 사례관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제가 2024년 같은 경우에는 2문제로 늘어나더니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사례관리 관련된 문제가 3문제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례관리가 사회복지 실천에서 현장에서도 중요하게 쓰이는 만큼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특히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거는 사례관리의 특징, 사례관리가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었는지, 사례관리의 개입 원칙, 사례관리의 과정 및 사례관리자의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례관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요소마다 그래도 한 주씩이라도 꼼꼼히 정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실천론의 한 문제, 앞서 얘기했듯이 통합적 접근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통합적 접근 방법의 등장 배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이에요. 자, 통합적 접근 방법이 왜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건데, 기존에 그러니까는 전통적 방법이 지나치게 분화되어서 서비스의 파편화를 초래하였다. 맞죠? 그 다음에 전통적 방법이 공통 기반을 전제하지 않아서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공통 기반이 전제되지 않았다. 맞죠? 각각의 기반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천했으니까요. 자, 디귿. 정통적 방법이 복잡한 문제에 포괄적으로 개입을 하여 전문성이 부족하였다. 자,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데 복잡한 문제에 포괄적으로 개입을 한 건 아니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 우리 책 많이 안 읽으시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장이 긴 문장 속에서
문장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장 많이 읽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 방법이 전문화 중심으로 교육이 돼서 사회 분야별 이동을 어렵게 했다.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기억, 니을 2번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때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론을 정리하자면은, 자, 통합적 접근의 정의라고 했었을 때 전통적 사회복지 실천의 3대 방법론이다. 자, 여러분, 전통적 사회복지 실천의 3대 방법론, 자, 무엇이 있죠? 첫 번째, 개인 사회복지 실천, 집단 사회복지 실천, 세 번째, 지역 사회복지 실천. 이 세 가지의 방법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전통적인 세 가지 방법이라고 한다는 점, 이 점 여러분께서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개인, 집단, 지역사회 사회복지 실천 꼭 기억하시고요. 이 방법을 총괄해서 포괄적으로 개입하는 사회복지 실천 방법이 바로 무엇이다? 통합적 접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합적 접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 방법론이 주로 특정한 문제에만 집중적으로 개입을 했고, 이렇게 개인, 집단, 지역사회 따로따로 분화되다 보니 이런 전문화로 서비스의 파편화가 초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통 기반이 없는 문화와 전문화로 인해서 각각의 협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혼란이 되게 되고, 이런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3대 방법론 간의 그러니까 공통 기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통합적 접근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자면은, 이 통합적 접근의 방법으로 핑커스와 미나안의 4체계라든지 6체계 이론 같이 연결해서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례관리 문제를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자,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사례관리 등장 배경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 복합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증가했다. 자, 이거 약간 좀, 이거 틀리지 않는 말 같은데 다른 이제 보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가 재정위기로 서비스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저비용, 고효율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시설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시설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시설 중심? 이거는 완전히 아닌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서비스 공급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전환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기를 쭉 읽었을 때 바로 나오죠. 시설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요구 아니라 이거죠. 자, 여러분,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은 바로 무엇이다? 탈시설화죠. 즉, 복지국가가 재편이 되게 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국가 재정 중에서 제일 많이 지출이 나가는 이 파트가 바로 어디냐? 복지 파트예요. 그런데 이 국가 재정이 어렵게 되면은 제일 먼저 줄이고자 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많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 파트에서 많이 줄이고자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복지 같은 경우에는 줬다 뺏으면 여러분 속이 상하잖아요. 즉, 나는 그러니까 복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역행성이 없기 때문에, 즉 다시 줬던 거를 뺏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복지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용을 적게 들이지만은 효율적으로 이 복지를 꾸려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사례관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설 중심의 서비스 제공은 어떻다? 그러니까는 지역사회로 가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시설 중심보다는 탈시설화로서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 좀 더 강조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옳지 않은 게 시설 중, 여러분, 이거는 3번이다라고 정정해 드리겠고요. 자,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이 바로 무엇이다? 탈시설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탈시설화는 바로 무엇이냐? 더 이상
클라이언트를 시설이 아니라 시설 바깥에서 클라이언트를 케어하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럼 시설 바깥이 어딘가요? 바로 지역사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복지, 집에서 받는 서비스의 영향이 활성화가 영향이다. 그러니까 집에서 받는 지역사회 복지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라고 하는 게 바로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서비스가 복잡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지방 분권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많은 서비스가 산재되어 있다 보니 서비스 전달 체계가 조정이 필요했으며, 분산된 서비스가 또 조정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했다. 즉, 그리고 더불어서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에게 부과되는 책임이 너무 증가하게 되었고, 그리고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왜냐? 시설에 있던 분들이 시설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서비스가 너무 단편적이고 사회적 지원과 지원망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조정을 해주기 위한 것이 서비스가 바로 무엇이 나왔다? 바로 사례관리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사례관리 단계라는 거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례관리 관리자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 많이 나오니까, 사례관리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맨 마지막 내용 같은 경우 맨 마지막 나오겠어 싶게 너무 간단하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특히 여러분 사회복지 조사론의 질적 방법론이라든가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사례관리 부분, 여러분 이 마지막까지도 놓치지 마시고 꼭 정리를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인데요. 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면은, 여러분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은 어느 한 군데 집중되지 않고 고루고루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은 꾸준히 출제되고 있고요. 가족 대상의 사회복지 실천 같은 경우에는 경험적 가족치료라든가 해결 중심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매년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데요. 집단이 발달했을 때 이 발달 단계별 파업에 대해서도 꾸준히 출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평가에 있어서 단일 사례가 평가에 있는데요. 이 단일 사례 평가도 매년마다 꾸준히 나오고 있는 내용이라는 점, 각각의 여러분 어떤 단원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경험적 가족 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첫 번째 보기를 봤을 때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치료 목표이다. 두 번째로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을 일치형으로 바꾸도록 돕는다. 그 다음에 가족 규칙을 합리적으로 바꾸고 자기 인생에 대한 선택권은 스스로 갖도록 한다. 자, 네 번째,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의 개선이나 증상 제거보다 개인의 성장에 더 초점을 둔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족의 상호작용 유형을 확인하고 문제를 외연화한다. 문제를 여러분 가족 안에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발화함으로써 문제를 끄집어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무엇이다? 문제를 외연화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다? 이야기 치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외연화하는 것은 이야기 치료고, 이 나머지 네 가지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다? 경험적 가족 치료다라고 내용 정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경험적 가족 치료를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경험적 가족 치료 같은 경우에는 가족과 개인이 상호작용이나 경험 등을 변화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건데, 이 경험적 가족 치료의 개인 목표는 바로 무엇이냐? 이런 증상 감소나 사회적 적응보다는 이런 개인적인 통합, 이 개인의 성장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선택에 대한 보다 많은 자유, 덜 의존적이고 경험을 확대하는 것 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집단 발달 단계의 과업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자, 집단 사회복지 실천에서 종결 단계에 수행하는 과업이에요. 이때 옳은 것을 뭐를 고르자면은, 자, 첫 번째, 성원 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기 노출을 할 기회를 갖는다. 여러분, 자기 노출할 기회는 바로 뭐냐? 저는 어디에서 왔습니다.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게 바로 자기 노출의 기회인 게, 근데 여러분, 자기 노출의 기회가
종결 단계랑 맞을까라고 먼저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집단 경험을 통해서 학습한 내용의 활용 계획을 세운다. 이거 약간 좀 여러분 잠깐 놔두고 디귿, 공통의 관심사를 찾기 위해서 개방적 토론 시간을 갖는다. 자, 공통의 관심사, 우리 모두 관심 있는 게 무엇일까요를 종결 단계에서 할까요? 약간 물음표가 있고, 측정 도구를 통해서 성원 개인 변화를 평가한다. 이게 바로 여러분 마지막, 확실히 평가는 종결 단계에서의 과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니은, 리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단 단계별 사회복지 실천 과제를 보게 되면은 초기 단계의 사회복지사 과제는 이거고, 자, 사정 단계는 이러한 내용이 있으며, 그리고 소시오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이 소시오그램이 바로 무엇이냐, 한편으로는 도구, 사정 도구일 수도 있는데, 이 도구일 수도 있는데, 이 집단 성원들 간에 과연 나는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바로 소시오그램이라는 도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간 단계에는 이런 중간 단계 체크를 통해서 이런 집단의 성원들이나 지도자가 집중적 활동을 하는 단계가 바로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 자, 종결 단계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이었으며 이 배운 것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종결 단계에서의 과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론인데요. 지역사회복지론은 그러니까는 지역사회복지론의 주된 주제는 9개밖에 안 됩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다른 여탈 과목을 보게 되면 주제가 10개에서 11개 정도 되는데, 지역사회복지론은 9개인 주제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개념과 기능인데, 그리고 여러분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특히 여러분 이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하면은 영국 역사, 한국 역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뭐 한국의 역사는 뭐 한국의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이 어땠는지에 대한 당연히 나오지만은 영국의 역사, 특히 우리 많은 학우님들께서 지역사회복지 딱 들으시면 아시듯이 자선, 조직협회, COS라든가 인보관운동, 물론 여러분 이런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 그러니까 빈도적으로 좀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를 배웠다라고 하면은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 이 두 가지의 운동의 특징이 무엇이며 각각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 인간관계는 어떤지를 살펴보고 넘어가시는 것도 아주 우리 사회복지사 1급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작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이론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 줄씩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지역사회 실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 누가 나오냐? 로스만, 웨일, 갬블 등등등등 대표적인 4명의 학자가 나오는데, 2025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모든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제시한 모든 학자가 한 문제씩 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와, 이거 어떻게 외워? 라고 많이 난감할 수도 있는데, 지레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린 게, 공부는 여러분 딱 한 번 해봐서 외워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기출문제를 푸심으로써 반복을 통해서 눈에 익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나도 모르게 외워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제를 반복하심으로써 여러 번 보셔라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실천,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은 매년 꾸준히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실천과의 역할과 기술, 지방분권화와 지역사회복지 나오는데, 특히 여러분 지역사회복지에서는 지방분권화, 이 지방분권화를 하게 되면서 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중앙정부에서 이니시에이티브를 쥐고 하는 사회복지 정책이 아니라 지방으로 이 복지에 대한 권한이 이양되면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더불어서 지역사회복지가 잘 실천되기 위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어떻게 꾸려가고 있는지, 이 내용도 여러분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추진체계, 여러분 다양한 이런 체계들을 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사회복지관과 사회적 경제는 꾸준히 출제되는 내용이라는 거 꼭 이 점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자,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역사회복지로는 마찬가지로 잘 나왔던 지방분권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지방분권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의 각자 이 지방에 대한 복지에 대한 권한을 지방이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영향으로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지역 간의 경쟁이 심화돼서 지역 이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자기통치 원리가 중요시한다. 이 자기통치란 뭐니까 말로 지역 주민 자체가 지역 주민의 의제를 위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꾸려나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행정 서비스가 강화된다. 여기서 포인트는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었다. 자, 네 번째, 지역 간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발생된다. 왜? 지역 간에 여러분 소위 말해 좀 되게 슬픈 현실이지만은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거치는 세금에 따라서. 만약에 지역사회가 만약에 뭐 기업 경제라든가 만약에 소득원이 많으면은 그만큼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고 지역 주민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그런 지역이 있을 경우에 생산인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소득 수익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을 꾸릴 지적사회 재원이 열악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의회의 사회적 책임성이 약화된다. 지방의회가 사회적 책임성이 약화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전달체계에서는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커지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성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분권화의 영향으로서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런 것이 있고 부정적인 영향은 복지 수준 격차라든가 불균형, 지역의기주의 팽배라고 하는 영향도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사업 중에서 서비스 제공 기능이에요. 사회복지관도 여러분 문제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서비스 제공이 무엇인지 많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도 꼭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어쩌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굉장히 미시적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서비스 제공 기능이 무엇이냐? 사회복지관이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주는 거죠. 또는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를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바로 무엇이 있느냐? 독거노인을 위한 일상생활 지원이 바로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서비스 제공 기능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사례관리가 있고 서비스 제공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조직화 기능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례관리는 말 그대로 우리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개입을 하고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게 바로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능은 말 그대로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교육을 해주고 문화를 제공해주고 자활을 지원해주는 등 이것이 바로 서비스 제공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역 조직화는 말 그대로 지역 주민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기능인 거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시키고 지역 주민을 조직화시키는 등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을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조직화 기능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정신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제 두 번째 과목이 끝났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과목이 남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첫 번째 수업, 두 번째 수업까지 준비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세 번째 가장 어렵지만은 중요한 내용이 바로 우리 세 번째 정책론, 행정론, 법대론이 남았는데 우리 마지막까지 힘내서 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론은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 또는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 기능, 특성, 유형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히 사회복지 정책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정책론 요번 2025년 사회복지 정책론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두 문제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알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와 이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치 같은 경우에는 자주 출제되는데 가치라는 것도 예를 들면은 자유라고 했었을 때 소극적 자유인지 적극적 자유인지 그리고 평등이라고 했었을 때
결과의 평등, 비례의 평등 또는 기회의 평등, 평등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최근에 뭐 롤스의 정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정의할 정의론에 대해서 무엇인지라고 하는 내용도 많이 나왔으니까 가치나 이념 같은 경우는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가치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줄씩이라도 꼭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치 유형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사회복지 정책의 성태 차원인데 이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할당, 급여, 전달책의 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복지 정책론의 최근 그러니까 2025년 기출문제 유형을 살펴보면요. 제가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이쪽에서 나오는 부분보다는 요 앞쪽에서 출제가 비교적 몰려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구체적인 정책 부분에서 내용이 안 나오는 거 아니라 반드시 여기 이 부분에서 여러분 한두 문제 정도, 몇 문제 정도 꼭 나오니까는 반드시 공부를 하시되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이 부분 한번 보실 때 이 부분을 2번에서 3번 정도 좀 더 보셨으면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전달체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몰려서 많이 나오는 경우 있으니까는 전달체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꼼꼼하게 공부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 중에서 보편주의적 성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보게 되면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의무교육, 무상급식, 건강보험이 있는데 자, 정답은 바로 무엇이다? 기초연금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는 기회가 됐으니 여러분께 좀 더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 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보편주의적 성격이란 바로 무엇이다? 수급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산조사 없이 인구학적 기준이나 기여 여부에 따라서 보편주의적 성격, 누구나 제도로서, 그러니까 제도라는 게 여러분 누구 하나 콕 찍어서 사회복지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제도라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도로서 사회보장을 해주는 게 바로 보편주의적 성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기초연금은 바로 무엇이다? 나이가 들면 여러분 기본 어떻게 됩니까? 은퇴를 하게 되죠. 나이가 들어서 소득이 끊기게 되면은, 그러니까 노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기초연금,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노후 소득 보장이 있는데 기초연금이라는 것도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65세 이상 넘으면 당연히 주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기초연금,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 호주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개념을 들여왔는데 기초연금을 우리나라에 들여왔을 때 처음에 원래 성격은 수당의 성격이었으나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은 뭐다? 공공부조다. 왜냐? 예를 들어 상위 10%의 노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하위 90%의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주는 것이 바로 기초연금이기 때문에 이 상위 10%를 소위 말해 제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자산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은 여러분 그러니까 수당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수당이 아니라 상위 10%를 걸러내기 위한 자산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은 뭐다? 공공부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왕 기회 된 게 사회복지정책의 유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사회보험, 그 다음에 공공부조, 사회수당이 있는데 사회보험은 여러분 사회복지정책의 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회보험은 위험분산, 즉 이 위험이라는 게 사회적 노령이라고 하는 사회적 위험도 있고 질병이라고 하는 사회적 위험이 있는데 이 위험을 개인이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보험료를 누구나 다 내므로써 같이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험의 기술, 내가 보험금을 낼 수 있을 때 보험을 내면은 이 보험이 잘 이렇게 쌓여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나이가 들었을 때, 아플 때 이 보험금을 쓰는 거, 그 기여한 금액을 쓰는 게 바로 보험의 기술인데 이 보험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에요. 즉, 이 돈을 내는 사람과 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는 사람이 같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여. 이 내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에 따라서 나의 보험료를 받는 거, 그런 권리, 수급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권리성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인 효과, 그러니까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되게 그냥 정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회의 말로, 너 수급받지, 너 어려운 사람이구나 라고 하겠지만은 보험은 내가 낸 돈을 가지고 내가 받기 때문에 낙인 효과가 적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대한 특징은 이런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사전적 예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사회보험 같은 경우 여러분 수평적 재분배와 수직적 재분배 기능이 모두 가져요. 왜? 수평적은 어떠냐? 그러니까는 똑같이 소득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위험이 발생한 사람한테 소득이 가는 거죠. 위험이 발생한 사람한테 소득이 이전되는 건데, 그런데 선생님 보험이 왜 수직적이 왜 재분배가 가능하나요?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의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재산,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까지 다 그렇게 자산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험료를 매깁니다. 뭐 월급의 몇 프로?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많이 버신 분들한테는 많이 받고 적게 버신 분들한테 적게 보험료를 받는 것이 바로 사회보험에 있어서 수직적 재분배 기능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부조인데요. 이 공공부조는 바로 무엇이다? 자산조사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최저생계비 이하로 벌으시는 분들한테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건데, 이로써 최저 생활의 수준 이상의 최저의 삶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공공부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보험보다 권리성은 약하고 낙인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제도적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문제는 이런 수급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 때로는 근로동기라든가 저축동기 약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부조는 사회보험보다 상대적으로 투입 재원 대비 수직적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게 됩니다. 왜? 이 공공부조를 받는 사람은 재원을 내지 않기 때문에 누가 내느냐? 돈을 낼 수 있는 사람. 소위 말해,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돈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 내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고요. 대상을 선별하기 때문에 목표 효율성과 비용 효과성, 즉 결과치가 팍팍팍 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자산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행정 절차로 인해서 운영 효율성이 낮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공공부조는 목표 효율성, 비용 효과성은 크지만은 운영 효율성은 낮다. 왜? 자산조사에 따른 행정비용 때문에. 이거 여러분 생각보다 놓치기 쉬우니까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사회수당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일정한 조건에 연령만 갖추면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인데, 자, 사회수당은 연령의 인구학적 조건, 데모그래피라고 하는 조건만 채워지면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이 사회수당 같은 경우에는 보편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통합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 문제가 선정 기준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 낮고 대신 운영 효율성이 높다. 그런데 이런 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1인당 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는 작아진다. 즉, 이거를 여러분 조금 더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은 1인당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급여의 적절성이 낮다. 예를 들어 여러분 실질적으로 아동수당을 10만 원씩 제공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 10만 원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제 딸이 예를 들어 간식을 줬을 때 간식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 딱 이러죠. 엄마 이거 누구 코에 붙여? 이런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급여에,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가는데 급여를 받긴 받았는데 참 쓸 곳이 없다. 즉 이런 표현이 바로 무엇이냐? 급여의 적절성은 낮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회복지의 이런 그러니까 전달책의 이런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유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자, 그 다음에 행정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행정론은 여러분 특히 행정론의 기출은요, 구석 나오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것을 집중해서 보세요라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행정론도 강의해보고 행정론도 꾸준히 공부해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7년 전에 나왔던 내용도 갑자기 2025년도에 뛰어나오거나 예전에 했던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꾸준히 나왔던 내용들도 왜 올해에는 이게 없지? 이게 안 나왔지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행정론만큼은 준비하실 때 여러분 모든 과목, 모든 파트의 내용을 꼼꼼하게 준비하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행정론은 특히 사회복지행정조직 이론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나오고 ERG 이론이라든가 관료주의 이론 등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직 이론 같은 경우 여러분 한 줄씩이라도 꼭 중요한 핵심 내용 꼭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리더십에서는 리더십 이론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조직의 인적 관리를 했었을 때 강의라든 게 있고 여러 가지 인적 관리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인적 관리 파트도 여러분 꾸준히 매년마다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잘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정 관리와 정보 관리. 특히 여러분 재정 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행정의 회계 내용과 돈 관련된 운영기 꾸준히 나오는 내용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예산 문제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기출이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 파악하고 가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관리가 있는데 이 사회복지 조직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도 일종의 상품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즉 이용자, 그러니까 내가 이용자에게 선택받기 위한 마케팅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케팅,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 특성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매년마다 출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 환경관리도 여러분 꾸준히 체크해 두셔야 될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먼저 사회복지 조직의 재무회계에 대한 규칙이에요. 돈 관리는 여러분 잘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잘하기가.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인데 자, 첫 번째 보건복지부 국가재정법을 적용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및 회계규칙을 적용한다. 사회복지법인 회계는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자, 보시게 되면은 법인은 말 그대로 여러분 법인, 사회복지재단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인격체라는 뜻의 법인 회계로 실시를 하고요. 시설회계는 바로 무엇이냐?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회계, 만약 시설을 운영하면 여러분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거에 대한 회계. 그 다음에 수익사업 회계인데요. 만약에 사회복지 시설이 나름의 그런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사업시설이라 해야 되나, 나름의 그런 수익시설을 만들었을 때 이거에 대한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법인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는 필요시 복식부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회계는 복식부기, 단식부기로 나뉘어지는데요. 단식부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출에 있어서 지출과 수입만 가지고 장부를 꾸리는 게 단식부기고요. 복식부기는 지출과 그 법인의 수익 뿐만이 아니라 이자 수익과 같은 이런 플러스 알파를 함께 그런 예산에 계상을 해놓는 것이 바로 복식부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관 항목 간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무엇이다? 5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사회복지법의 대표이사는 관 항목이라고 하는 예산의 항목을 자, 이사회 의결 또는 시설위원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서 전용. 그러니까 원래 예산 여러분 그냥 쓰는 것이 아니에요. 정해진 곳에, 그러니까 딱 예산을 계획을 적어놓으면은 정해진 곳에 정해진 장소에다가 써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어떻다? 그렇게 좀 이 돈을 다른 항목에다 쓰고 싶은데 이런 게 바로 무엇이다? 전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용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 운영의 보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의 마케팅 전략인데 자, 옳은 것이에요. 옳은 것인데 자, 생산과 소비성을 동시에 고려한다. 세분화의 시장을 임의로 구분한다. 요거 아니죠. 자, 클라이언트의 집단은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는데 자, 시장 조사를 하지 않는다. 시장 조사를 해야죠, 여러분. 자, 우리 동네가 노인들이 많이 사는지 아동들이 많이 사는지 이런 시장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영리 마케팅에 비해서는 상품의 내구성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한다. 영리 마케팅도 그렇고 다 그렇죠. 내구성을 다 모두 고려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회복지 마케팅 전략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바로 무엇이냐? 1번
생산성과 소비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이 문제를 왜 왔냐면은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를 상품이라고 했었을 때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고려되어지는 상품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조금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은 사회복지 서비스는 특징은 어떻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점, 이 점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마지막 법제론에 왔는데요. 법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그러니까 배우시는 분들도 너무 어려운 파트지만은 가르치는 사람도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지만은 너무 어려워서 가르치는 사람도 참 마음이 어려운 과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법제론 살펴보자면은 사회복지 법제론 첫 번째,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권리, 즉 이 사회복지 체계와 법원에 대해서도 꾸준히 출제되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 우리 사회복지 법제론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이 두 파트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출제되는 게 바로 1-1-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사회보장급여법은 매년 꾸준하게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꾸준하게 출제되는 파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수업을 들으시는 모든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법제론, 보장 기본법과 급여법, 사업법만 하라 했으니까, 여기서 많이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나 이것만 봐야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반적으로 제가 우리 수업을 통틀어서 말씀드리지만은, 전반적인 모든 법들을 살펴보시되, 자, 다른 거 한 번 볼 거, 요 파트만 2번에서 3번 정도 조금만 더 보시라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은 어느 파트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별표로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보장 기본법과 사업법에서는 매년 3문제에서 4문제씩, 많게는 5문제씩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조법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다음에 사회보험법에서는 국민건강보호법, 노인장기보양보험법, 고용보험법 많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관련 법에서는 한 문제씩 꾸준히 나오기는 하는데 보통 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정지원법에서도 한 문제씩 나오고 있다. 물론 여러분 공동모금회법이라든가 가족폭력방지법에서든 간간히 나오기는 하지만은 주로 이 법원들에서 문제들이 꾸준히 기출되고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통해 살펴보겠는데요. 사회보장 기본법 가지고 왔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 수급권의 보호와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자, 사회보장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 수급권이 명시된 법원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보시면은 사회보장 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2번, 사회보장 수급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세 번째, 사회보장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 예,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4번입니다. 예, 사회보장 수급권이라고 하면 내가 사회보장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그거를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는. 근데 이거를 취소한다? 근데 이거를 취소할 수는 있지만 이 취소하는 것도 또다시 취소할 수 있다라는 점, 말장난 같지만은 한번 핵심 내용 정리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 정책을 받고자 하는 것이 사회보장인데 특히 사회보장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상위법 우선 원칙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는 이런 사회보장 기본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사회복지 우리 법원의 체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회보장 기본법의 재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게 되면은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라서
사회보장 권리를 가진다라고 법원에 명시되어 있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급여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는 무엇을 정해놓느냐?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알바 쓸 때 아르바이트 할 때 내가 사장이라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이런 식으로 고지가 되었으니까 맞춰줘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임금을 이 정도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꽁 하고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급여를 받은 사람은 관계 그 병령이 정하는 따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복지제도가 있어요. 복지제도가 있는데 복지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 왜? 우리나라는 복지가 신청제이기 때문에 선생님 저 복지가 필요해요 하는 사람만 복지제도를 주기 때문에 복지를 모르면은 여러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 제가 중요해가지고 별표를 꽁 하고 찍어놨는데요. 자, 사회보장에 관련된 국민의 권리는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내용입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고 설사 정지를 하더라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된다. 그리고 사회보장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구두로 안 돼요. 구두로 안 되고 서면 반드시 종이로 통지해서 포기할 수 있는데 근데 나 사회보장 수급권 안 받을 거예요. 이 내용은 여러분 반드시 취소할 수 있다라는 점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반드시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사업복지사업법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것에 대한 것을 옳은 건데 자,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업 및 취업할 수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제공할 수 없다. 요거 약간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의결을 위해서 시설의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된다. 자, 운영위원회와 여러분 행정론 보게 되면은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런 의결이라는 용어는 여러분 이사회와 맞고 운영위원회는 바로 무엇이다? 심의라는 거 맞죠? 이런 용어가, 그러니까 이런 법제로는 여러분 이런 용어 하나하나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 자가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군 구청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 맞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시설의 수용 인원은 2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는 요게 좀 궁금하고 시설의 장은 비상근은 겸직할 수 있다. 어디 복지관 관장님이 다른 데 가서도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이거 비상근 겸직 아니죠. 상근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정답은 3번이 맞고요. 자,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요.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 주민이 대상입니다. 대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에게, 즉 여러분 자활사업 같은 거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이러신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까 전에 의결의 용어는 이사회와 더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인원은 몇 명? 300명이고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이어야 된다. 비상근 겸직은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부터 사회복지법제론까지 총 8과목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출문제는 어떠한 유형으로 나오는지 또 기출문제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의 내용을 가지고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 여러분 영상에서나마 이렇게 여러분께서 1급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의
당연히 합격을 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겠고요. 여러분의 시험 준비 그 과정 동안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 특강을 맡은 권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